안녕하세요 여러분. 굿윌의 전공체육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중등체육 임용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기출 문제를 분석해서 개념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할 때는 체크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실 거의 빠지는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그 게시판에 미리 문제를 올려드리니까 꼭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학년도 A형 6번 문제고요. 해당되는 용어를 쓰시오. 잘못된 항목을 두 가지 찾아 수정하시오. 제가 항상 강조했던 부분이잖아요. 명칭을 묻거나 명칭의 개념을 묻거나, 개념을 묻기는 시험에 채점하기 어려우니까 문장을 주고서 틀린 문장을 고치라고 한다. 자, 고기의 연장선상으로서 나왔던 문제이고요. 자, 탐구 수업 모형을 적용한 채식의 체육 교수론과 관련되는 문제네요. 체육 수업 모형에서 탐구 수업 모형을 적용한 채식이고요. 탐구 수업 모형의 주제가 뭐였죠? 문제 해결자로서의 학습자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질문하고 학생이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자, 교수학습 활동 설계에 보면은 틀라선의 5개의 문제 해결 과정 활용 단계가 나옵니다. 각 탐구 수업 모형마다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직접 교수 모형 같은 경우에는 로젠샤인의 뭐 6가지 수업 단계 이런 것들이 있고요. 탐구 수업 모형에서는 이제 이런 틀라선의 5단계의 문제 해결 과정이 거기에 해당되는데요. 요거 우리가 어떻게 암기했죠? 그렇죠. 규제, 유, 최, 분 이렇게 보통 외우거든요. 문제의 규명, 문제의 제시, 문제에 대한 유도된 탐구, 최종 해답의 규명 및 정규화, 분석 평가 논의를 위한 발표. 언제든 다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당연히 명칭 암기하고 계셔야 되고요. 내용, 개념 파악하셔야 되죠. 먼저 문제의 개념 한번 보겠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배워야 할 개념, 숙제해야 할 기능, 잘 준비된 질문으로 학생들을 자극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다. 이런 것도 결국 수업 주도성 프로파일과 연결이 돼요. 주어가 교사잖아요. 문제 제시 누가 하죠? 교사는 학생들에게 학습 과제와 그 속에 내재되어 문제를 제시하는 한 가지 이상의 질문을 한다. 교사가 질문을 하는 거죠. 그거를 문제 제시라고 표현했고요. 문제에 대한 유도된 탐구는 교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는 학생들을 관찰하면서 단서, 피드백, 보조 질문 등을 제공한다. 교사가 주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최종 해답의 규명 및 정교화. 교사는 학생 사고를 정교화하고 한 가지 이상의 해답을 찾도록 단서, 피드백, 보조 질문 등을 활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유도된 탐구와 최종 해답의 규명 및 정교화가 비슷해요. 뒤에 부분 단서, 피드백, 보조 질문 등을 제공한다. 활용한다는 비슷하지만 이 앞에 부분이 틀립니다. 문제에 대한 유도된 탐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는 학생들을 관찰하면서 단서, 피드백, 보조 질문들을 제공하는 거고요. 최종 해답의 규명 및 정교화는 학생 사고를 정교화하고 한 가지 이상의 해답을 찾도록, 즉 해답을 찾도록 단서, 피드백, 보조 질문 등을 활용한다는 거, 요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 부분에서 명칭을 물어봤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향후에는 명칭을 주고 이 내용을 주고서 틀린 부분을 맞게 고치라고 하거나 틀린 부분을 찾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문제에 대한 유도된 탐구를 주고서 이 밑에 문장을 적어 놓을 수 있고요. 최종 해답의 규명 및 정교화를 주고 이 위에 문장을 적어 놓을 수 있습니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요. 자, 분석 평가 논의를 위한 발표에서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고안하여 과제를 완수하고 나면 학생들은 학급의 나머지 학생들에게 찾은 해답을 발표한다. 이러한 발표는 교수와 다른 학생들이 분석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이제 계속 교사는이라고 주어를 강조를 했는데요. 이 탐구 수업 모형의 수업 주도성 프로파일도 딱 떨어집니다.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특히 직접 교수 모형과 비교했었을 때 매우 유사합니다. 교사가 대부분을 이제 통제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내용 선정 누가 하는 거죠? 교사가 하는 거죠. 교사가 하는 거고 수업 운영 누가 하죠? 그렇죠. 교사가 하는 거죠. 수업 운영도. 교사가 질문하고 학생이 답을 합니다. 과제 제시 누가 하죠? 교사가 하잖아요. 여기 보면 문제 제시에 교사는 질문을 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과제 교사하고요. 참여 형태는 어떻게 되죠? 자, 이 부분에서 이제 학생 주도적이 되는 거죠. 교사가 질문을 하면 학생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학생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는 겁니다. 학생 스스로 해답을 찾기 위해 탐색, 협력, 많은 시도들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상호작용은 상호작용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학생들이 문제 해결에 몰입할 때 교사는 단서, 피드백, 보조 질문들을 제공하면서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요. 그다음 학습 진도는 교사 주도적이기도 하고 학생 주도적이기도 합니다. 교사는 시간 할당, 수업 진도 등을 결정하는 거고요. 학생은
교사가 시간을 할당해주면 할당된 시간 내에서 과제 완수 시간 연습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과제 전개는 교사가 하는 거죠. 교사는 과제들의 목록과 계열성 결정,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고요. 질문으로 점차 더 복잡한 문제를 제시하고 흥미를 유발하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과제 전개에서 이 탐구선 모형이 수업 계획이 비구조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적으라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질문 위주의 상호작용의 길이 예측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교과서 내에서는 어떤 문장으로 나와 있냐면, 문제 해결 과정에 걸리는 시간이 질문 위주의 상호작용의 길이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충분히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주도성 프로파일과 관련해서 이 참여 형태와 이 상호작용을 제외하면 직접 교수 모형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도 물어볼 수가 있어요. 탐구 수업 모형의 주도성 프로파일을 제시하고 참여 형태와 상호작용을 어떻게 바꾸면 직접 교수 모형과 같게 되냐, 이렇게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묻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는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 현재 문제에서는 어떤 부분이냐면, 이 1번부터 4번이 주어진 부분이거든요. 지문에 이 주어진 부분에서 틀린 부분을 찾고 옳게 고치는 거예요. 내용 설정 아까 어디가 주도적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교사죠. 학생 자신이 이 부분이 지금 틀린 부분이죠. 학생 자신이 이 부분이 지금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사가 하는 거고요. 수업은요, 교사가 수업 관리 계획과 특정한 수업 절차를 결정하되 일정 부분 학생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함. 이거 맞고요. 과제 제시, 학생이 하는 게 아니죠. 교사가 하는 거죠. 예, 이 전체가 틀렸죠. 교사가 위에 나와 있잖아요. 교사는 학생들에게 학습 과제와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를 제시한 한 가지 이상의 질문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이 운동 생리학 문제인데요. 이것도 중요해요. 답 그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왜 중요한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년도 B형 9번과 관련되는 문제인데요. 지문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고온 환경에서 장시간 운동을 할 경우 수분 손실과 함께 심부 체온이 상승하고 심혈관계의 부담은 증가하게 된다. 위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심장 1회 박출량과 분당 심박수의 변화에 대해 서술할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 고온 환경에서 장시간 운동을 하게 되면 자,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 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피부혈관 쪽으로 많이 분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혈액이 피부혈관 쪽으로도 많이 가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가서 열을 발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부 체온이 상승하니까 피부 쪽으로 가서, 혈액이나 피부 쪽으로 가서 열을 발산해야 되는데, 피부 쪽으로 가게 되면 피부 쪽에 있는 정맥혈관 속에 혈액이 저류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맥혈 회귀량이 감소하게 되죠. 그렇죠. 혈액이 감소하게 되고 정맥혈 회귀량이 감소하게 되면 1회 박출량도 감소하게 되고, 이 비너스 리턴이 감소하게 된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1회 박출량이 감소하게 되게 되면 심박출량을 맞추기 위해서 심박수를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심혈관 유동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심혈관계 부담은 증가하게 된다. 여기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고온 환경에 장시간 운동하게 되면 피부혈관 쪽으로 혈액이 더 많이 가게 되고, 그 피부혈관 속에 정맥 혈류 속에 혈액이 저류하게 돼요. 저류하게 된다, 이렇게 낮게 머무른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짜주는 힘이 동일하다면 피부가 예전에는 가야 될 곳만 갔는데, 이번에는 피부 쪽으로도, 고온 환경에서 피부 쪽으로도 더 많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짜주는 힘이 동일하다면 돌아오는 혈액이 더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1회 박출량 감소하게 되는 거고, 1회 박출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심박수는 증가하게 되고, 이것을 여기는 심혈관계의 부담을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자, 1번과 2번이 있는데, 1회 박출량이 증가하게 되면 심박수는 감소하게 되는 거고요. 운동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온 환경에서 장시간 운동하게 되면 정맥혈 혈량이 감소하게 되고, 1회 박출량은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심박수가 증가되고, 이것을 심혈관 유동이라고 하고, 이것을 문장으로 표현하면 위의 문장이 되는 겁니다. 수분 손실과 함께 심부 체온이 상승하고 심혈관계의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자,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이 수분 손실과 함께 심부 체온이 상승하고 심혈관계의 부담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심장 1회 박출량과 분당 심박수의 변화에 대해 서술하라고 나와 있고, 아주 친절하게 여기 이렇게 해줬네요. 그것을 우리는 자, 2번을 적으면 되는 거예요.
1회 박출량은 감소하게 되고 심박수는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차후 시험에서는 이것을 역으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수분 손실과 함께 신부 체온이 상승하고 심혈관계 부담은 증가하게 되는 상황, 혹은 1회 박출량이 감소하게 되고 심박수가 증가하게 되는 이 상황은 어떤 환경에서 운동해야 될 상황입니까? 하면 여러분들 고온 환경에서 장시간 운동하는 상황이다. 이걸 적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충분히 물어볼 수 있어요. 개념의 명칭을 묻고 개념을 묻는 문제나 이것처럼 지문을 주고 그것에 다시 묻는 거가 동일한 형태예요. 이것을 충분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고온 환경에서 장시간 운동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밑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무엇의 주된 증상은 두통, 혼미, 혼란, 현기증, 무축적 응실, 판단력 상실, 의식 상실 등이 있으며 체온 조절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포인트 문장이 되겠죠. 무엇보다 체온 과다 상승으로 신부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학교에서 응급처치로 여기 들어가는 거 이제 고르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 어떤 고온 환경에서 장시간 운동할 경우에 있을 수 있는 어떤 질병 종류입니다. 보통 이제 경미한 단계부터 좀 심각한 단계로 나아가면은 열경련, 열탈진, 열사병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가장 위험한 건 열사병이죠.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신부 체온이 40도 올라가게 된다고 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뇌가 녹는다고 표현해요.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면은 어, 여름에 자동차 안에 아이들 그 있었을 때 차 안에 있었을 때 있잖아요. 요때 뭐 신부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는데 뇌가 녹아요. 실제 뇌가 녹습니다. 뇌가 녹아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여기 보게 되면 중추신경계가 이상이 된다고 했잖아요. 의식저하, 혼란, 경련, 홍수. 이거 뇌가 녹아요. 실질적으로 뇌가 녹습니다. 가장 위급한 상태. 이 상태에서는 사실 학교에서 응급처치로는 마땅히 할 게 없습니다. 예, 마땅히 할 게 없어요. 찬수건으로 머리를 덮어주거나 뭐 얼음물을 대주거나 이런 건데 일단 즉각적으로 119 신고해가지고 병원에 이송해서 치료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상태 열경련이나 열탈진 상태에서 이미 응급처치를 충분히 해줘요. 열경련은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약간 근육경련이 오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열탈진은 예를 들면 픽픽 쓰러지고 뭐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해질 음료를 좀 먹는 것도 좀 괜찮습니다. 요 내용적인 부분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열경련은 땀을 많이 흘려 수분 전해질이 부족해짐, 종아리, 허벅지 복부에 근육경련이 발생하고 체온은 크게 상승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열탈진은 수분과 염분 손실이 심해지고 심한 피로, 어지러움, 두통, 구역감, 식은감, 체온 상실, 의식은 대체로 유지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나중에 순서대로 적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경련, 열탈진, 영사병을 위험한 순서대로 적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운동 생리학 문제이고요. 22번 A형 3번과 관련되는 문제인데요. 카본의 공식 제 영상에도 있습니다. 카본의 공식 이미 나왔어요. 그때는 어떤 걸 제가 말씀드렸냐면 카본의 공식을 이용해서 운동 강도를 찾는 문제를 나왔어요. 즉, 이 채점자는 이 출제자는 카본의 공식을 아냐를 묻고 싶은 거지만 이것을 묻는 방식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운동 강수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이 목표 심박수를 물어볼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이제 목표 심박수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여기서 지금 최대 심박수는 220 빼기 나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안정시 심박수, HRS 안정시 심박수가 되는 거고요. 즉 최대 심박수에서 안정시 심박수를 뺀 이 부분을 여유 심박수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카본의 공식은 목표 심박수는 최대 심박수 빼기 안정 심박수 곱하기 운동 강도 더하기 안정 심박수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여기다 이제 넣으면 되는 거죠. 모르는 값이니까 이 값을 x로 넣을게요. x는 220 빼기 나이니까 이제 16세. 그래서 요거 이제 이렇게 바꾸면 되고요. 빼기 안정시 심박수가 64네요. 64 bpm. 중괄호 묶어주고요. 운동 강도가 55에서 60인 거잖아요. 50으로 한번 계산하고 60으로 한번 계산하면 됩니다. 안정시 심박수 64 bpm.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 x 값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제는 비학생 운동 종목은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주었습니다. 굉장히 친절했고요. 친절 많이 고 최대 운동 강도를 표현하는 용어를 적으라고 했는데요. 이거 원 RM입니다. 원 RM이고요. 이 원 RM의 정의는
한 번만 정확한 자세로 들어올 수 있는 최대 무게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벤치프레스 100kg을 1회는 성공할 수 있지만 2회는 성공할 수 없다면 원 RM은 100kg이 되는 거죠. 특징은 근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고요. 웨이트 트레이닝 강도를 설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교과서를 많이 읽고 운동 생리학적 지식이 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운동 처방 시 근력 운동일 경우를 의미하는 거죠. 원 RM의 몇 %로 운동 강도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을 들을 때 한 1.5배수 정도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도 절약되고 어떤 평소 목소리보다 1.5배수로 들으시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으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조금 더 집중력 있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게시판에 다음 문제를 계속 올려놓고 있습니다. 꼭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고요. 제가 그리고 학교 현장 경험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의 경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여러분들 필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으실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